네, 매주 목요일은 지금 글로벌 경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인사이트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밀렸던 이 지표 일정, 12월 FOMC에 힘을 주지 못한 지표들도 있는데 이런 지표들의 시차가 조금 맞아지는 한 주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를 우선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11월 그리고 10월 일부 데이터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실업률은 또 4년 만에 최고치 4.6%를 기록했고 10월,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또 오히려 좀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 저희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고용 지표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파월 의장이 그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노동시장이 점차적으로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노동시장 지표는 앞으로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그 고용 지표를 보면 뭐 11월 달에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는 생겼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0월 달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또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3개월 평균 9월, 10월, 11월까지 보면 2만 2천 개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률이 4.6%까지 올라왔는데 네. 올해 1월 달에 4.0%였어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0.6%포인트 실업률이 올라왔고 12월 달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커요. 많이 가파른 거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죠. 그쵸. 그렇지만 이러한 실업률의 상승 자체는 연준이 내년도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2.3%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망해 볼 때는 내년도 1, 4분기 정도가 아마도 수준으로는 제일 높고 그다음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네.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수가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약 한 16만 개가 10월 달에 줄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6천 개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러한 어떤 우려를 좀 증폭시키는 것인데 민간 부분은 9월 달에 10만 개 정도 늘었다가 10월, 11월 달에 5만 개, 6만 개로 증가세가 둔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 성장률이 좀 우리 침체는 안 가지만 뭐 굉장히 높았던 데서 예를 들면 3분기까지 지금 미국 경제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연율로 한 3% 이상 나와요. 근데 이게 4분기 때는 1%대로 이제 둔화될 거로 보이는데 이러한 둔화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선 고용과 관련해서 실업률 이런 부분은 내년 좀 초에 피크를 찍고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잡힐 수 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후반에는 또 물가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밤에 이제 CPI를 확인하게 될 텐데 우선 11월 CPI 예상치가 3.1%로 점쳐지고 있고 그 다음 날에는 PCE를 확인하게 될 텐데 PCE가 지금 최근의 수치들을 보면은 어쨌든 2%대 후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는 크게 어떤 시장에서 약간 반응을 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물가 지표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그 주목하는 변수는 올해까지는 고용이고 내년이 되면 이제 물가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이제 물가 수준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3%다 보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니까 높잖아요. 근데 그 목표로부터의 괴리도보다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3% 아니면 3.1%보다 실제 나오는 수치가 더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인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예상치가 3.1%인데 소비자 물가 11월 달 그 전망치가 이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관심이 실업에서 물가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폭 이거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정말 좀 크게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좀 말들이 있었나 봐요. 너무 가까운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CNBC 보도에 따르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폴리마켓의 베팅 상황을 봤더니 케빈 헤셋이 50% 넘게 지금 그래도 가능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24%,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좀 16% 정도의 이 시장 베팅 가능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러 이사는 뭐 간밤에 금리 인하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좀 내놨는데 다시 3파전이 된 이 상황 우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이랑 네.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차기 연준 회장은 금리 결정할 때 나랑 상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랬죠. 아, 그게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케빈 헤셋 자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시장이 좀 출렁이니까 채권 시장이 시장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좀 흔들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월시 이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 파월 의장 할 때 같이 고려했던 경쟁했었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연준의 또 이사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보여서 본다고 하면 그 월러 이사까지 전체 3명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일 관건은 누가 내 말을 제일 잘 듣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아니면 시장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네. 월러 이사가 제일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랑 상의한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라고 그러고 내년 말 되면 정책금리 1% 이하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만족하는 이사는 미란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란은 1월 달에 이제 임기가 종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명에 대한 계속 어떤 점검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7조 달러나 되는 미국 정부 부채 네. 이거에 대한 이자 상환이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가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오는 것이 뭐 경기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면서 미국 경제 내에 재정 건전성 이슈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중간소득고도 있고 경기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만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데 제약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지율도 좀 고민인 그런 시점에서 오늘 또 우리 시각으로 11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어떤 내용일지는 좀 예고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의장을 찾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에 또 저희가 빅 이벤트로 꼽았던 게 BOJ의 금리 결정.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시장 여파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점검했습니다만 한 차례 다시 정리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90% 이상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그쵸. 0.5에서 0.75%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상이 이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 많이 반영된 시장 가격에 뭐 환율이나 금리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면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은 네. 뭐 우리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 그것보다도 더 주목하는 것은 그 이후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은 뭐 155엔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156, 7엔보다 내려와 있죠. 이게 금리 인상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금리도 10년물 일본 국채가 지금 거의 2%대에 달았거든요. 그렇죠. 1.99%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식 시장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의 가격은 이제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 저 총재가 나와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호키시하게 한다든지 그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길래 뭐 디플레이션의 경제다, 저성장이라고 하지만 일본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인데 2022년부터 벌써 3%를 상회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까지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금리 인상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내놓는 목소리에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시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ECB,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인하하고 유럽은 뭐 동결할 것이다. 일본은 올린다. 통화정책이 지금 가지각색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간밤에는 조금 영국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미국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금리 내리면 다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금리 내렸어도 장기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말씀해 주셨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통화 정책이 다 대차별화가 되고 있다. 어떤 데는 올리고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동결하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뭐 중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국가별로 특이하게 그냥 막 우후죽순 아니면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CB가 동결한다고 하니까 독일 국채금리 2년물 금리는 10bp 올랐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고 네.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일본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금리 또 올라갔잖아요. 2%까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는데 재정 적자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장기금리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하나의 금리나 아니면 통화 정책의 동조화, 싱크로나이즈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레이트 디버전시 해가지고 대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환율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거의 매주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 서프 연장 조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장 뭐 큰 힘을 발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뭐 한은과의 스와프 이 자체 가지고서 금리 아니 환율의 방향성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조치고 어떻게 보면 수급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 이 1,500원 넘느냐 이런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1,480원 밑에서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20원 그쵸, 정도 네. 남은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트레이더도 아니고 환 전략가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의 변동성의 그 밴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터치할 수는 있다, 충분히. 터치도 하고 올라갈 수도 넘어설 수도 있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1,400원대의 달러 원 환율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전망이라고 하고 그런 분석이라고 하면 구조적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속성이 있는 상황, 즉 레벨이 올라온 상황에서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1,500원 이상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1,4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그 가능성도 작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큰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300원대를 기대하는 게 좀 지금은 기대는 아니다.
그리고 1,500원대도 풀어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0원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눈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1,500원대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니 이게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게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원 환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많죠. 외환위기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크니까. 근데 지금은 외환 건전성 이슈로 외환 보유고라든지 대외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또 금융기관의 대외 어떤 리스크 자산에 대한 노출 이런 걸 봤을 때는 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고 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화 가치가 약화된다는 거 그 자체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도 하지만 수출도 하지만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1,400원대 아니면 뭐 1,500원대라도 이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펀더멘털에서 많이 벗어난 거라고 하면 외환 당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환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얘기해서 이게 구조적인 게 아니라 투기적인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죠. 네. 네, 박사님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부분이 일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참 숨가쁘게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일지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조금 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비투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4년 만에 26조 원을 웃돌았다. 코스피 16조 원대, 코스닥도 거의 10조 원에 좀 달하는 비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의미를 바라봐야 될까요?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2021년도에도 신용거래융자 잔액 자체가 20조가 넘어갔던 부분이 코스피가 3,300에서 2,900까지 빠지게 됐던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늘어나잖아요. 신용융자 거래가 커지면. 네. 지금 올해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 매매, 증권사의 반대 매매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도의 경험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한 부분에 물론 우리가 펀더멘탈이 강해서 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2차 전지 대형 섹터에 한정돼 있지 그 따뜻함이 전체로 퍼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의 어떤 투자 패턴을 보면 이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있다고 그래서 레버리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대 매매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의를 하고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비투 말고도 또 기사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의 걱정이 좀 불거졌던 게 뱅크런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주말 지나면서 좀 나왔습니다. 이제 한은금통위가 앞으로 은행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 뭐 이런 부분 유동성 위기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좀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니까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 건데 이거 진짜 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외환시장에서 또 환율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뱅크런 이슈가 딱 나오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뱅크런 이슈는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고 2023년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경험을 하고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시장 감독기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현재와 같이 디지털화돼 있고 SNS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뱅크런 만약에 이상한 위험 사태가 났을 때 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잔고가 이틀 만에 거의 80% 이상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나가게 되면 사실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지 은행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국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만 중앙은행이 그걸 받아주고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도 사전에 평가를 해놓고 있다가 이런 위기시가 되면 그 대출 채권을 중앙은행이 받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마련하려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확장해 놓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뱅크런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위협적이지만은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그런 장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놀랄 필요는 없고 소화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정도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다행입니다. 자, 한편 이제 저희가 박사님을 매주 목요일마다 모시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신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만남이 돼서 좀 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도 전망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올 한 해 뭐 에브리싱 랠리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고 미증시에 대한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오히려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과연 내년도 금융시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거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 자체는 이제 펀더멘탈이고, 또 통화 정책은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금융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두 가지 요인을 본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와 연준의 어떤 행보가 어떤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위험 성향을 또 측정해주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둔화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둔화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기 대비 연율로 3% 성장이 내년도에는 2%대로 가는 그러한 어떤 점진적인 둔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 경제의 리세션이라든지 급냉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도에 초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폭이 크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올해 봤었던 미국의 그 AI나 반도체, 텍 관련된 이러한 어떤 성장주가 금리 인하에 기대해서 많이 또 성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그동안 좀 덜 나갔던 가치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성장성은 내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은 약간의 손방꿈이 있고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강도는 약화는 되지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서의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기 쪽에서는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정책 금리가 또 우리가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우리 금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대단했죠.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이 좋아서 갔던 부분도 있지만 모멘텀과 투기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일부에서는 이게 온수당 5,000달러까지 간다고도 보지만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좀 조정 가능성도 있고 박스권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I 부분에서의 어떤 산업 쪽에서의 발전이 계속된다고 하면 뭐 구리라든지 이런 산업재 쪽에서의 원자재 수요는 또 원자재 가격은 또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지금과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내년도 전망까지 박사님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새해 한 살 더 먹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